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으로 1988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UN 평화유지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 저자 서보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기구 UN 평화유지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군대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좀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에 대한 어떤 기여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을까요? 네, 노벨 평화상은 지금까지 개인은 물론이고 단체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무기 금지기구나 유럽연합, 그라민은행, 국제사면위원회 등과 같은 이런 단체들이 받았지만은 이 군대가 받은 것은 최초이고 예. 아마도 더 이상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요. 1988년에 받았습니다. 분쟁을 종식시키고 또 분쟁 재발을 막고 분쟁이 있었던 나라나 지역의 안정화 그리고 민주화 등을 위해서 지원한 역할을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88년에 받았습니다. 예. 아마 수십 년 동안의 전쟁 방지 또 분쟁 방지라는 큰 기여를 한 것 같은데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해가 1988년 우리나라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던 해기도 합니다. 그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해라면서요? 88년이 냉전 해체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였고요. 우리나라로서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88 서울 올림픽이 있었던 해이죠. 그런데 이 88년 서울 올림픽은 이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네. 80년에는 이 소련에서 열렸고요. 그리고 84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는데 80년대에는 사실 냉전 해체되기 직전에는 신냉전이라고 그래갖고 미소 간의 진영 대결이 아주 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모스크바와 LA에서 열렸을 때는 그 반대편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불참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88년 고르바초프가 85년에 집권하고 나서 공산권이 개혁 기방에 들어서면서 88년 서울 올림픽은 말 그대로 탈냉전, 평화, 화해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말로 88 올림픽이 이제 평화 올림픽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UN 평화유지군 PKO가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격려를 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노고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당시에 아주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평화를 꿈꾸는 우리 국제사회의 여론을 받아서 PKO가 당시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달에 북미 정상회담으로 뭐 마지막 냉전을 하고 있는 이 북한과 미국이 이제 좀 평화의 그런 분위기로 들어서 좀 의미가 있었는데 이 올림픽도 80년에 소련, 84년 미국, 또 88년에 한국 이렇게 해서 좀 세계 평화가 조금씩 우리나라로 좀 진전이 돼서 세계가 함께한 그런 역사도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UN 평화유지군의 활동 내용이 궁금한데요. 단순히 뭐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이 그 역할인가요? 네, 평화유지 활동은 일단 분쟁이 일어난 지역이 일단 분쟁이 종식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념이나 종교나 민족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히 많은 불신 속에서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재발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나 국민들의 사회 참여나 이런 기회가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식된 분쟁을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사회 통합이 되고 경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서 PKO가 반드시 군대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인이 그 사회가 이제 분쟁 이후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공정선거를 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네. 민간인들이 이제 지원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경찰이 가서 사회 치안에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폭력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대도 역할을 하는데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일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PKO 활동이 초당파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 사용은 그 PKO
활동하는 그 집단 내 방어를 위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충족되어야만이 다시 말해서 다른 그중에 어느 하나의 조건도 충족되지 못하면 PKO는 성립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이제 전제 조건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치, 경제 그리고 교육적인 분야에서도 이제 지원 활동을 하는데 이 PKO는 또 하나 두 가지 유형이에요.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있고 네. 그 안보리 결의 없이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미국의 동맹 우방국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PKO 활동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 뭐 단순히 군인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역할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분야의 인력들이 포함이 되는 거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 유엔 평화유지군의 그 역사를 좀 돌아보고 싶은데 그동안의 뭐 활약상이나 뭐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유엔 평화유지군이 시작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중동 분쟁,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랍 국가들 사이에 이제 분쟁을 계기로 해서 1948년에 이제 유엔 PKO군이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배치가 됐고요. 네. 아시다시피 중동 사태는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이 지역에 PKO가 파견되고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가 계속 영향권을 갖고 경쟁하고 있는 키프로스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레바논, 수단 과거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또 독립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식민 통치했던 나라들이 계속 억압을 했던 아프리카나 동티모르나 이런 데 있어서 지금까지 71개 국가에서 12만 2천 명이 지금까지 참여했고요. 그런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좀 희생도 되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개국 정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 개 지역 혹은 나라에서 한 400여 명이 PKO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쟁에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중단된 곳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네네. 이 피해를 좀 이렇게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깝네요. 아무래도 이제 분쟁이 종식되었지만은 그게 완전한 종식 이전, 완전한 종식이라 할 때 우리가 이제 평화 구축, 피스 빌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상태와 분쟁이 종식된 직후, 그 중간 상태니까 되게 불안한 상태이죠. 그 과정 속에서 반군들이 이제 활동할 수도 있고 또는 합의가 되었지만은 서로 물리적 충돌을 했던 집단들 사이에 이해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그 어떤 충돌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PKO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인력들은 죽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바는 유엔 PKO 활동에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이제 인력을 파견한 나라는 예를 들어서 네팔이나 이디오피아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가난한 나라에 있는 나라에서 이제 PKO 군으로 와서 네. 일종의 자기 이제 경제적인 소득도 벌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PKO 인력들이 또 그만큼 또 희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견되는 곳에 어떤 위험성 정도에 따라서 이제 유엔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그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뭐 조건이라든지 논란을 또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얼마 전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세계는 냉전 체제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이 유엔 평화 유지군의 입지나 역할도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요구나 뭐 변화의 움직임도 있나요? 냉전 시대를 생각하면은 일단은 그 미국과 소련 사이의 어떤 그 이념 대결을 그 대리해
해서 충돌을 빚어진 경우에 이제 분쟁 종식 이후 안정화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지에서 식민 통치에서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도네시아나 포르투갈이나 벨기에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영향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강대국들과 또 그런 또 나라들 내에서는 또 종족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예. 또 그 강대국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국경선이 그 나라에 살던 여러 종족들의 생활권의 경계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냉전 해체 과정에서 유고슬라비아나 또 르완다나 이런 데서 대량 이제 인명 피해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PK 활동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라든지 아니면 분쟁 상황과 난민 발생이 서로 겹쳐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사실은 쓰나미라든지 어떤 병충해라든지 또 식량난이라든지 이런 것 겹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비전통 안보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제적인 어떤 분쟁과 맞물려서 PKO의 새로운 자기 임무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줄어들고 다른 부분에 뭐 어떤 기구의 활약이 또 커지는 것이 아니라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역할이 새로운 형태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냉전 시대의 이념적 종족 갈등에서 지금 이제 기후 변화라든지 난민이라든지 소위 비전통적 안보가 이제 새롭게 분출하기 때문에 PKO가 하는 역할이 줄어들기보다는 새로운 형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도 유엔 평화유지군에 뭐 400여 명의 인력이 파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PKO 활동은 말씀드렸던 그 PKO의 두 가지 형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PKO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지만은 유엔 안보리 결의 없이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방 동맹국가의 일원으로서 미국 주도의 PK 활동 이 두 가지 유형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003년에 미국이 후세인 정권이 테러 지원을 한다, 그다음에 화생방 무기를 썼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그 당시는 사실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전투에서는 영국 연합군이 승리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이제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이라크 또 그 이전에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반테러 전쟁의 일환으로 첫 번째 공격을 했을 때 아프가니스탄에도 우리가 이제 PK 활동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우리가 소말리아라든지 아니면은 레바논 이런 나라에도 우리가 이제 PK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이제 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필리핀 사례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통적인 PK 활동보다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태풍이나 쓰나미 이런 기후의 어떤 자연재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 군대가 파견이 되어서 재난구호의 어떤 성격을 띠는 PK 활동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정치학도 공부하시고 이제 평화를 연구하는 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유엔 평화유지군 이렇게 파견 정도라든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긍정적인 측면과 좀 우려되는 측면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있고 또 해당 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해당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이런 경험을 갖고서 우리가 지원 협력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안보 전략의 어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PK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할 태도가 필요하고요. 네. 현재 정부는 현행
육군 파병법이 현지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파병을 하고 나서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파병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군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경우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네. 파병법에. 예. 우리 군인들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공세적인 PKO 활동에 대한 정부층의 입장은 여야 또 우리 시민사회와 폭넓은 대화를 통해 와서 공감대를 얻은 가운데 PKO 정책이 다시 재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노벨 평화상 수상기구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쟁이 없는 상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평화의 정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또 모든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노벨 평화상 수상이 주는 의미랄까요? 지금 비추어 볼 때 평화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 즉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 평화가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런 원인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평등이나 어떤 사회적 소외나 문화적 배제나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그런 소위 평화의식이 우리가 서로 확산될 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평화유지 활동은 전통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재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확대돼 나갈 때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 가장 중요한 평화의 의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전선언이 주는 의미도 우리에겐 참 클 것 같아요. 지금 북미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좀 전망 어떻게 좀 할 수가 있을까요? 평화학에서 평화의 어떤 영역을 세 가지로 이제 설정을 하거든요. 일단은 물리적 폭력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는 평화, 이걸 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상태가 이제 계속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했던 평화 유지, 피스 키핑이라고 하거든요. 종전 선언은 그 둘을 연결하는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 전쟁이 지금 국제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국이 협의해서 이것을 공동으로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앞으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말하자면 항구적인 평화 즉 피스 빌딩을 만들기 위한 분쟁 당사국들 사이에 하나의 신뢰 구축 또 그걸 가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따라서 종전선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불신이 깊기 때문에 상당히 커다란 징검다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항구적인 평화로 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평화 협정 이전에 종전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방식과 당사자의 문제는 역시 유관국들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한반도에 더 이상 평화는 없다.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전쟁은 없다. 전쟁은 없다.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북미 간에 네. 이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를 또 실천하고 또 미국과도 잘 이렇게 협상이 돼서 종전선언 함께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달을 가리키다에서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공동저자 서보혁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평화유지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